플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얘기를 듣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집중 관리를 해야 할 것이냐. 예. 아, 지금 여기 쓸 거라. 예, 이거 필요할 때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그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안점을 두고 계획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갖고 시작을 할게요. 어저께 제가 출구 전략이라는 부분하고 또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키워드. 기억니? 그렇지, 가치관. 자, 어떤 일이든지 시작할 때는 나올 때를 준비해야 하는 거죠.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출구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생산자의 프리미엄을 얻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축 사업을 한다 했고 건축용 부동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이 건축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설명을 할 때 건축용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했고 건축용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축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죠? 건폐율이 얼마나 되고 용적률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법적 규제에 있어서 어떻게 좌우가 되느냐, 그걸로 인해서 뭘 본다고 했어요? 미래 가치를 본다 했죠.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3L이 있다고 했어요. 3의 첫 번째 L이 뭐예요? 두 번째 L이요. 세 번째 L이요. 첫째, 둘째, 셋째 다 로케이션이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건축용 부동산에 있어서 부동산 쪽에서 검토해야 될 가장 큰 건 땅의 입지, 위치, 조건. 그러면 거기에서 더 중요하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땅의 이것 역시도 미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결국 무슨 가치예요? 교환 가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뜬금없어 보이지만 앞에 시작할 때 가치관, 그럼 뭔가 되게 추상적이고, 그쵸? 뭔가 되게 철학적인 것 같고, 뭔가 되게 좀 딥한 것 같은데, 이 일을 할 때 이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에요? 결국은 이 교환 가치를 바라보는 이 관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결국은 어떤 프로젝트든지 들어가는 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들어올 때 나오는 것을 준비하는 이 출구 전략인데 어떤 사람들이 일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관이 달라서 다르게 보여질 수가 있다. 이건 교재에 없습니다. 이게 칠판 봐주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결국 교환 가치이고 이 교환 가치는 지금의 교환 가치도 있겠지만 결국은 미래 가치가 중요하다고 어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 부분에서 이 건축용, 그렇죠. 이 부동산의 건축이라는 게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섰을 때 분명히 가치가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투자 상품에서는 극단적으로 이 부동산하고 건축하고 총 소요 비용,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총 소요 비용 플러스 토지 매입비까지 더해서 미니멈 10%부터 시작할 수 있다 했죠. 이거는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투자자의 돈을 운영해주고 거꾸로 이쪽에 10%의 수수료를 주고 일하는 구도랑 크게 다르지 않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자의 카테고리에서는 이런 좋은 기획과 아이디어와 땅을 갖고 본인의 크레딧을 갖고 들어가면 90%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왜? 이 90%의 돈은 금융기관에서 어저께도 설명해드렸죠. 예대마지 받았으니까 써서 중간에 자기네 수수료 챙겨야 하는데 이게 부동산만큼 안정적인 게 없다 했어요. 왜 그랬어요? 부동산 사업은 결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매에 넘어가도 낙찰가라는 게 있어서 이 정도는 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 채권 최고액을 설정할 때 120%, 130%, 타채시장에서는 한 150%까지 설정을 하는 거죠. 왜? 그만큼 위험도가 크니까 앞에 사고날 거 처리 다 해도 150% 잡아놨으니까 내가 이 원금은 챙길 수 있겠구나. 이런 접근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도 평가하는 게 뭐예요? 감정평가사의 그쵸, 가치적 이걸 봤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건축용 부동산 개발에서 이 미래가치, 현재가치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돈이 필요하고 이것들로 인해서 결국 출구 전략이 정해진다. 그러면 이 가치관을 판단하는 이 지표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수익률. 그럼 수익률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은 자기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도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좀 적더라도 어떤 경우에 사업을 한다 했어요? 시세 차이. 시세 차이를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세금. 상속이나 증여나 기타 기업에서 이제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들. 특히 사업 갖고 비즈니스 많이 한다 했죠. 우리 한국 기업인 경우에는 산업은행에서 사업 지으신다고 하면 한 90% 가까이 있는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이자로. 그러면은 내가 사업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것들도 사람들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특히 상장회사들 많이 움직이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일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했어요. 좋은 땅도 찾았고 건축 계획도 세웠어.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계약을 할 타이밍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이해 안 됐거나 궁금한 거 있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넘어갈게요. 어제 수업을 좀 못 들어서 그런데요. 네. 어제 한 내용이 지금 사업 진행 지난주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어떤 내용을? 어저께는 이제 전체적인 정신교육을 좀 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서 어떤 가치에 의해서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면 이제 실전 계약이에요. 실전 계약을 할 때 과연 어디서 로스가 발생할 수 있고 나는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 하는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그 앞에 카테고리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조직이라고 했죠. 어저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이 조직에서 도급공사냐 직영공사냐 이 차이가 있다 했죠. 자, 개인을 데리고 일을 하면 사고나도 보상받을 길이 없는데 조직 대 조직, 회사 대 회사를 불하면 부가세가 발행하는 그 상황이라고 하면 안전장치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있다 했어요.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주고 나서 계약 이행 보증증권을 받을 수가 있고 계약에 따른 선급금을 주게 되면 이 선급금 이행 보증증권도 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 하나 알고 갑시다. 선급금이 뭡니까? 선급금.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계약금이 있고 선급금이 있습니다. 이게 뭔 차이입니까? 자, 계약은 계약할 때 주는 게 계약금이죠. 그러면 선급금은 뭔 뜻일까요? 뭐 비슷해요. 착수금 용도로 선급금을 줍니다. 그럼 왜 줍니까 이거? 계약금 예를 들어서 한 10% 줬어요. 근데 선급금으로 또한 뭐 10%든 상황에 따라서 한 20%까지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용도가 뭐예요? 왜 주는 거예요? 좀 실비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어떤 실비가 발생할까요? 저는 현금을 주는지 없다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뭔가 갖고 있어요. 뭔가 필요한 거의 그쪽까지 왔어요. 자신감 있게 더 가면 돼요. 실질적으로 있고 자, 이거 용도를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어저께 했는데 이 그림 보여드렸죠. 이렇게. 자, 보세요. 제가 어저께 짚어드렸죠. 기본적으로 건축주가 있으면 건축 설계를 계약을 하고 나면 이 건축 설계를 회사가 디자인을 하고 나서 보조사무실, 토목사무실, 조정, 기계, 전기, 정보, 통신, 수박, 기타 특수 분야 이 모든 게 결국은 외주를 준다 했어요. 그러면 디자인 말고 나머지는 여기서 관리를 해서 납품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종합건설사랑 계약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종건사랑 만약 계약을 해요. 그럼 종건사가 일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종건사는 관리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건사의 설립 요건에는 기술자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사에게 하도급을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일을 시작을 할 때 계약금이라는 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자재를 사와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인건비는 월기성으로 스텝 바이 스텝 나갈 수도 있지만 자재의 구매라든지 실질적으로 내가 이 기간 동안 여기에 착수해서 일을 해라라고 하면 전체 총 공사 비용에 대한 계약금이라는 게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거 10% 받아가지고 일할 수 있겠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선급금에 대해서 조정을 어떻게 나가는 거냐? 기본적으로 이 선급금에 대한 지급이 되고 나서는
이게 이제 공정에 따라서 계속 이제 감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활 기성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실제 일을 할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기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기성. 이게 다 말 조합이라서 그렇게 어렵게 상상할 필요 없어요. 과기성. 한번 끊어봅시다. 과기성. 과기성. 뭔 뜻일까요? 기성이 과하다.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괜찮아요. 기성이 과하다. 기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일은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검수를 하고 돈을 주는 건데 돈 나가 있는 게 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도 주고 착수금도 줬어요. 그럼 여기에 이 공사에 돈 들어가는데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돈을 내가 여기다 안 쓰고 다른 현장에다 썼어요. 이거 계약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왜 있어요? 계약서에 여기서 받은 돈 꼭 여기서 쓰라는 교환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돈을 받고 일을 수행하겠다는 계약서인지 이 돈을 받아서 이 현장에만 돈 쓸게요 이런 게 없어요. 지역공사가 아니잖아요. 도급공사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내가 일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대출도 받아올 수도 있고 외상도 질 수 있고 이거는 시공사 사정 아닙니까?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돈이 넘치게가 있으면 결국 전용의 문제가 생겨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내가 내 현장 때문에 계약하고 돈 줬는데 막상 내 현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돈을 못 받았대. 알고 보니까 다른 현장의 회사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고 많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법률적으로는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신탁사업 같아요. 금융사 같아요. 회사가 일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예, 여기에 보안장치를 만듭니다. 어떤 보안장치를 만들어요?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언제나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헤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헤어질 때 벌거치기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세 줄 때 뭐를 받습니까? 재소전 하해조서라는 걸 받습니다. 뭐예요? 법원 가기 전에 우린 이미 하해했어. 약속 안 지키면 빠이빠이 하기로. 그러면 공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이 사람 돈이 내가 준 것보다 먼저 들어가야 내가 기성을 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계약금도 주고 선고금도 줬지만 이건 용도가 이 돈을 받아서 여기까지 공정을 하면 그 다음에 돈 주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투자해서 건설사에서 조금 진도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20%만 받고 이게 일이 되겠어요? 골조하려면 최소한 40%가 이상 들어가야 텐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국 어떤 이제 보안 장치를 만들어야 되냐? 유치권, 포기, 각서. 유치권, 포기, 각서. 유치권, 포기, 각서 뭐예요? 자, 이 뭔 뜻인지 모를 때는 영어 배울 때랑 똑같아요. 포기, 각서는 이해하시죠? 아, 유치권을 포기한다. 그럼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 못 나가. 돈 받을 때까지는 못 나가.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나 여기 못 비워줘. 다니다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죠. 막 현수막 붙어 있고. 근데 왜 경찰 불러서 못 붙여낼까요? 유치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사의 계약을 하면서 이 공사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준 돈보다 내 돈이 더 들어갔어. 그러면 이걸 보상을 받아야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형성되는 권리가 유치권이에요. 근데 금융사에서 그걸 걸거치는 거 싫어요. 재소전 하에서도 엄밀히 보면 돈 들어가는 임차인한테 불리하잖아요. 맞아요. 뭐 이러다가 보면 이슈가 이 사람 잘못만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확실하게 해주니까 금융사는 돈을 쌓아놓고 일을 하니까 이걸 받습니다. 유치권 포기각서. 여기에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해드리면 시공사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요. 뭐예요? 공사하다가 너하고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 계약 조항을 위반하면 빠이빠이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안 하면 나 계약 못 해줘 이거예요. 자, 근데 시공사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았더니 여기서 막 이제 와요.
토공사에서 나 돈 못 받았어 사장님. 설문 콘크리트 나 돈 못 받았어요. 설비, 전기 돈 못 받았어요. 이거 집주인 당신이 주세요. 건축주가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 돈 줬는데 가서 받아야지. 내가 당신이랑 직접 계약한 거 없잖아요. 내가 여기랑 계약했고 여기가 여기랑 계약했으니까 나는 돈을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하고 또 들어올 수 있대요. 유치권을. 그럼 결국 유치권이 생기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저예요. 지주, 건축주. 왜요?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이 쓰고 주변에 평이 안 좋고 분양이 안 되는데 저거 뭐 어쨌더라 저래가지고 제대로 건물을 지었겠어? 여러 가지 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받으면 되겠어요? 하도급 시공사 유치권 포기서를 받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도 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개인이 가서 달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지요. 왜요? 너무나도 불리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랑 할 때랑 통하는 얘기예요? 금융사, 금융권. 금융사에서 신탁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금융사의 어떤 P2P 자금을 이용을 하든지 건축자금 대출회사의 건축자금을 이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 지주의 권리보다 금융사의 권리가 훨씬 큰 거예요. 아까처럼 내가 90% 대출받아가지고 일을 하면 막말로 90%가 금융사의 돈이 들어가는 건데 지주도 중요하지만 얘 말로 훨씬 파워가 큰 거예요. 70% 80% PF 들어가서 하는데 당연히 금융사의 게 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금융사는 조건을 까다롭게 해요. 이렇게. 근데 왜 해요? 왜 할까? 100%겠죠. 개인은 못 믿어요. 도급을 주는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못 믿어요. 왜요?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내가 공사했는데 안 주잖아요. 이거는 민사로 가면 돼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 예.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을 해나가는 모든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내가 개인이냐 회사냐 또 회사인데 금융사를 끼고 일을 하느냐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이럴 수는 있겠죠. 본인이 에스크로 계좌에 공사비 전액을 다 넣고 당신이 저기 문제없이 일을 하게 하면 이거 100% 당신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거 써주세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대리상품. 자금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을 해서 들어갈 때는 통합니다. 왜요? 이 건축주가 돈 안 줄 일은 없거든요. 여기서는 줄 만한 일이 있으면 주거든요. 보통 이런 일을 CM사가 하죠. 그래서 CM사가 보통 도급을 줄 때는 37가지의 서류 심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필요 서류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공사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 부분에 대한 게 되게 민감해집니다. 최근에 저희의 하나 이제 뭐 같은 비슷한 동종업계의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건축주가 오면은요 100% 외상 시공을 해줘요. 100% 외상 시공. 건축주한테 100원도 안 받아요. 얘네 주 수익 모델은 뭐예요? 대부. 시공사한테 100%다 이제 대부분 해주고 이자를 받아요. 그런 식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대부가 이율이 얼마나 세는데 결국은 외상공사라고 하는 건 최소 2부 이상, 20% 이상의 증액을 전제를 하고 하는 거예요. 뭐든 어디서든 가서 뭐 주고 카드로 사는 게 사요? 현금으로 사는 게 사요? 당연히 현금 갖다 놓고 사는 게 어디서든 싸지 않습니까? 건축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을 이용할 때 대신 이렇게 비싼 이자를 주면서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신탁을 만약에 한다, 뭐 개발 리치를 한다. 굳이 왜 합니까? 이 지주가 경험도 없고 할 만한 능력도 없고 여건도 안 되는데 좀 마음 편히 가고 싶어 했을 때는 규모가 큰 금융사나 신탁사한테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CM사. 그랬을 때는 뭐냐면 나머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회사적으로 다 대응을 해나가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약 딱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출구 전략이 중요하다잖아요. 계약을 할 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서 만나요? 이러면 1년, 2년이 걸려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갈아치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포기각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보통 시공사에서 그렇게 해주나요? 안 해주죠. 어떻게 해요? 금융사 끼면. 금융사를 모든 경우에 있어.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협상력인 거죠. 어저께 걔가 태어나 있잖아요. 협상력. 왜?
내가 100% 쉽게 얘기하면 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놓든 예치를 해놓든 제3 에스크로 계좌라고 쉽게 얘기하면 가지급 상태가 되는 거예요. 황정희님이 에스크로 계좌를 쓰면 예를 들면 공사비가 10억이에요. 10억을 여기다가 예치를 해놨어요. 그럼 이자가 발생을 안 한 상황에서 황정희님만 오케이를 하면 이 돈이 얘한테 지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황정희님도 뺄 수가 없어요. 황정희님이 빼면 얘한테 연락이 가요. 그게 에스크로 계좌.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중고나라에서 물건 살 때 에스크로 계좌 쓰잖아요. 돈 에스크로 계좌 넣어놓고 받고 나서 이상 없으면 그럼 이제 지급이 되는 거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에스크로 계좌를 쓰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자본 관리를 맡기거나 아니면 금융사를 사용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시공사를 쉽게 얘기해서 자 안심을 시켜주고 돈 못 받을 일은 없음이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대신 난 내가 원하는 권리를 찾겠어. 상당히 불공정한 계약인 거죠. unfair하죠. 근데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세상에 공정한 계약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근데 그 건축주가 충분한 자금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융감이 삐린 게 지금 유리하다는 말씀이세요? 만약 자신 없습니다. 공사에 대한 관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예. 왜냐면 금융권에서는 본인 은행 담당, 자금 담당이 이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 또 팀이 있어요. 건축팀이. 그래서 그 건축 담당 팀이랑 건축사 외부 아웃소싱 하는 데랑 연결해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1년에도 뭐 3천억, 5천억 가까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가 터지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과도한 만큼 불공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불공정하게 만들어 놨다고 해서 막말로 시공사가 제대로만 일을 한다면 그렇죠. 문제 드릴게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래서 계약할 때 항상 출구 전략 잘 됐을 때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헤어지려면 어떨 때 헤어질 수 있을까? 그걸 법원까지 가기 전에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현장에서 유치권이 발생하고 현장이 설계되는 건 이걸 안 받고 시작해서 물론 그런 게 있죠. 잘 나가는 회사한테 이거 써달라고 하면 안 써주겠죠. 우린 이렇게 안 하고도 일을 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을 좀 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시공사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이금융권의 PF를 일하는 회사들은 다 이 조항에 준수를 받습니다. 여기 더 치사한 거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조항이 들어가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1,000만 원 초과시 지불한다. 무슨 얘기냐? 제가 우리 윤석원 대표님이 종강사여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기성금이 나가야 돼요. 윤석원님이 그리고 황정희님, 김지영님, 배영란님, 이혜진님한테 각각의 한도급을 줬어요. 그러면 보통은 윤석원님한테 돈을 계약을 주고 그럼 윤석원님이 받아서 나눠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이 넘으면 황정희님, 김지영님, 배영란님, 이혜진님한테 내가 직접 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리 비용만 낼게. 이 얘기예요. 그럼 자금사고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기분은 무지 나쁘겠죠. 하지만 P2P 회사랑 일을 하면 이것까지 쏘는 거예요. P2P는 뭐예요? 90%까지 쏘는 회사잖아요. 그만큼 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안전장치들을 엄청 하는 거예요. 불리하고 불공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려고 하는 회사들은 수긍하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 네, 제가 너무 초보자라서 지금. 아니 얼마든지 네, 많고.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받은 경우도 스타킹에서 대부분 있잖아요. 한쪽으로 이쪽에 돈이 주고 한쪽으로 돈을 못 받아가지고. 네. 근데 지금 3만 원 초과 같은 뭐 월별 기준인데 직구라는 게 가장 안전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줬어요. 한 번에 줬는데 이 ABCD 할 때 지급을 한쪽으로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는 대시점을 주는 거를 줬다는 걸 영수증이나 뭔가 이렇게 증빙을 받는 거야. 이쪽 네. 건축주에. 네, 인정받아. 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똑같은 경험이 있는데요. 돈을 제가 그랬어요. 돈 받을 사람한테 자, 나 오늘 매일 우리 사장님한테 돈 들어갑니다. 돈 받으세요. 했어요.
같이 계속 방송하는 얼굴을 보니까 네. 사장님한테 돈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밥 먹는데 물어봤어요. 어저께 돈 들어가는데 돈 받으셨죠? 받았대. 네, 받았대. 그리고 이제 이 분하고 분쟁이 붙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와서 나 돈 못 받았대. 무슨 말이에요? 그때 돈 받았다고 했잖아요. 거짓말해. 그때 이 사람이 다른 데 일 준다고 그래서 거짓말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증빙이 됐잖아요. 증빙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한 증빙을 받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직구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 일반 시공사에서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쪼을 거면 여기까지도 쪼을 수 있다. 불안하면. 이거 언제 보통 하냐면요. 저희가 보통 시공사를 분류를 할 때 크게 이제 4단계를 분류를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쫙 가운데로 다. 1단계는 명장이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건축사협회랑 건축가협회 그 기준에서 명장이라고 선정하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선정이 되는 회사는 그래도 나빠요. 그리고 2번은 뭐예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회사. 이거 뭐 보면 돼요? 4대본 내역 보면 바로 나와요. 사무실 가면 20명이 항상 일을 하고 있어. 현장에 나갔든 뭐라든 책상이 20개 이상 있고 어쨌든 돌아가고 있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에 플러스. 내가 시공하려고 하는 그 시공 현장의 결과물이 최근 2년 안에 몇 건 이상이 있느냐를 또 중요합니다. 왜? 아니, 500억짜리 하는 회사한테 5억짜리 져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5억짜리 짓는 회사한테 100억짜리 짓자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리고 있는 차에 내가 탑승을 해야지. 내가 갑자기 차를 만들어가지고 달리기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명장인 회사, 20명 이상인 회사가 퀵클래스. 얘네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잘 안 먹혀요. 잘 안 먹혀요. 그런데 이제 3등급, 4등급 회사들이 있죠. 뭐예요? 종건은 종건인데, 그쵸. 이름만 종건인 거죠. 직원 상시 고용 인원이 4인이야. 어떻게 4인이에요? 사장님, 경리, 현장 소장, 영업이사. 이렇게가 보통 이제 한 팀. 공무도 없어요. 공무가 제일 중요해요. 공무를 누가 해요? 대부분 사장님이에요. 여기는 이제 사장님이 소장도 하고, 사장님이 소장 불러서 막 얘기도 하고, 현장형 사장님이에요. 현장형 사장님. 그죠?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뭐예요? 면허대요. 면허대요. 이 면허대여가 제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면대에서 일하실 바에는 그냥 좋은 거 차리세요. 그리고 기술진들을 고용을 해서 관리를 하세요. 그게 낫지. 면허대여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하자 보증에 대한 부분에서 하자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면허대여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현장에 유치권에도 올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랑 일하는 게 되게 편해요. 여기까지 가면 제일 좋죠.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엊그제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도면을 받고 명장한테 견적을 받았더니 내 회사에 받았는데 최저 30억, 최고 42억이 나왔어요. 한 도면을 받고 400평이었거든요. 레인지 스펙트럼이 12억인 거예요. 와, 건축주가 살짝 멘붕이 됐죠. 다 믿을만 하는 사진이다. 다 명장인데 어떻게 12억이나 차이가 날 수 있겠어요? 이것일까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물량을 지정을 안 했어요. 우리가 공견적사라는 걸 처음에 만드는데 이 공견적사라고 하는 건 발주자가 제시하는 물량의 기준이에요. 자, 왜 그런지 여기서 좀 설명을 할게요. 봅시다. 실제로 일을 할 때 우리가 자
자재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어요. 그러면 자재비하고 인건비를 줄 때 일단 중요한 게 이제 물량이 있겠죠. 그리고 이 물량에는 단가라는 게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로스라는 게 있을 겁니다. LOSS. 이러다 보면 시행착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골탕을 먹는 게 뭐냐면 금액은 비슷해. 아까 얘기했던 회사 중에 30억 쓴 회사가 갑자기 숫자를 보니까 엄청 갑자기 믿음이 가. 42억 한 회사는 왠지 사기꾼 같고 30억인 회사가 너무 나이가 정의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30억짜리 회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견적을 볼 때는 최고가, 최저가 빼고 중간에서 보거든요. 한 32억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주하고 같이 이제 살펴보기를 30억짜리 견적서 하나, 32억짜리 32억 5천인가 33억 정도 되는 거 견적서는 두 개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33억인 회사가 훨씬 낫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량. 이 물량이라고 하는 게요, 고무줄이. 왜 그래요? 내가 발주처한테 지시를 하지 않으면 이 캐드를 해석하는 공모에 따라 물량을 다 다릅니다. 저희 회사에 공모가 셋이 있는데 세 명한테 똑같이 도면을 주면 셋이 다 달랐습니다. 보는 물량이. 왜 그래요? 이 로스 때문에 그래요. 로스. 플러스 사실 뭐가 숨겨져 있어요? 버퍼가 숨겨져 있어요. 그냥 쉬운 말로 여유비라고 합시다. 이 여유비에는 보통 이윤을 숨겨놨어요. 왜 숨겨요? 갑질을 보면 이윤이 어디는 5%예요, 어디는 3%예요, 어디는 뭐 8%예요, 막 이렇게 써있고 어디는 이윤을 100원도 안 받겠다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해놔요. 30억짜리 공사하는데 이윤이 5천만 원 벌었더라고. 첫 번째 그 30억 예산 내는다는데 그럼 공사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공사를 준공을 내고 나서 시공사회의 연이 끊어지면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그쵸. 하자보수가 끝나요. 그러면 공사 끝나고 나서 하자보수를 2년 동안 봐줘야 되는데 이때 하자보수비는 내가 내야 됩니까? 시공사가 내야 됩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들 받는 견적서에 하자보수비 해가지고 나오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이거 알 리가 없죠? 잠깐 샘플 봅시다. 자, 보면 이거 책에 나와요. 공사 원가 계산서, 재료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노무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경비, 운반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 기타 경비 쭉 해서 없었어요. 일반관리비 없어요. 이윤, 단수정리, 공급계약, 부가세, 도급액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자, 내 공사를 잘해서 하자가 없으면 내가 다 먹고 내가 공사를 못해가지고 하자를 많이 하면 결국 보수비율에서 다 까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그 돈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정상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꼈어요? 어떤 의는 게 가장 리즈너블해요? 이윤. 하자 보수비는 이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하자 보수 이행증권을 끊으면 몇 프로를 끊어줍니까? 보통? 시공사에서 증권을 끊어주면 몇 프로를, 내 배우공사 했어요. 그러면 하자를 몇 프로 끊어주는 게 많아요? 그렇죠. 3%. 그러면 우리가 아까 30억 공사라고 했잖아요. 30억 공사에 3%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9천만 원. 근데 이윤이 5천만 원. 그럼 하자를 고객되는 건 말이 돼요. 그렇죠. 아니 공사 무료 공사예요. 공사 끝나고 하자 보면은 이 사람은 4천만 원을 빚을 내와야 돼. 만약에 하자가 계속 나오면 이건 누구도 개런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애가 태어났는데 병원 갈 일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건물을 짓고 나면은 하자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막 하자에 대한 비용을 빼놔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30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9천만 원 빼놓으려면 그래도 한 6천만 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1억 5천 정도는 내가 그래도 이윤 가져와야 9천만 원 남겨놓다가 하자가 없으면 아싸 하고 내가 다 먹는 거지만 주로 절반 이상 쓴다고 보면 30억 공사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한 6억은 남아있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5천만 원 받고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최저가 착시 현상인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5천만 원 썼으면 나머지 9천만 원 어디다가 숨겼겠어요? 여기에 숨긴다. 물량에 숨기든 단가에 숨기든 막 숨길 거 아니에요. 왜? 티 안 나게. 절대금액만 싸면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네. 이 사람이 30억짜리 쓴 사람이 물량을 다 2%에서 3%를 적게 넣었어요. 다른 시공사보다 2%에서 3%가 물량이 다 적어. 어떤 데서는 많이 잡은 것도 있어요. 너무 똑같은 거 이상하잖아. 근데 많이 잡은 건 물량이 되게 작은, 금액 단위가 얼마 안 되는 것들이고, 물량이 비싼 것들은 대부분 금액이 물량이 적게 나왔어요. 그럼 건축주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아싸, 어찌됐건 난 샀으면 됐지. 보급을 했으니까 이거 책임지겠지. 근데 여기서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법정에 가서 알게 된다. 자, 내가 계약한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정산하는 금액이 있어요. 왜 정산이라는 걸 하냐? 공사를 하다 보면요, 변경이 없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드라마 대본을 갖고 나와서 드라마를 찍어도 찍다 보면 대본 배우가 말을 지 맘대로 입에 붙는 말 할 수도 있고, 애드리브를 할 수도 있고, 오늘처럼 아침에 찍으러 나가는데 막 눈이 나와서 갑자기 대본 바꿔서 막 문 속에서 막 대사치기 할 수도 있고,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공사 왜 안 바뀌겠어요? 6개월, 8개월을 하는데. 그럼 바뀔 때마다 뭐가 작성이 되겠어요? 정산을 염두에 둔 변경도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할 때는 물량을 작게 잡았는데 변경도면이 나오면서 결국 내가 목표했던 금액을 아주 잘게 쪼개서 태워요. 근데 이거 우리는 언제 알게 돼요? 이 정산을 언제 해요 보통? 잔금 줄 때. 공사를 할 때 공정별로 정산을 하면 얼마 더 들어갔는데 덜 들어간 데가 보일 텐데, 대다수 회사가 3 이하의 회사들은 공무팀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공사할 때마다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변경 공사를 해가지고 변경 물량이 돼서 비용을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안 갖고 움직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냐라는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잔금 처리는 언제? 중복. 그래서 보통 어떻게 들어오냐? 잔금 나고 추가 비용 3억 더 주세요. 그럼 주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3억이 안 돼요? 중간에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요? 그 다음 뭘로 들어오겠어요? 소송으로. 여러분이 있는 이 건물도 믿을만한 회사가 시공을 하고 공사 끝나고 나서 4억 추가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누구 편이게요? 돈 있는 사람 편이게요? 돈 없는 사람 편이게요? 노동자 편이게요? 돈 있는 사람 편이게요? 당연히 노동자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산, 썼던 자료, 영수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첨부해서 실제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하고 들이밀면 결국 100%는 아니라도 상당 부분을 인정받아서 조정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멘붕이 될 수 있죠. 왜 이걸 내가 몰랐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시행가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30억이 시행가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32억짜리가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30억이 실행가인 걸 알았는데 30억이라고 했으면 나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계약을 한 거고,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게 30억짜리인지도 몰라요. 그냥 시공사 견적받아 보니까 비슷하게 나오니까 사람 얼굴 보고 인상 보고 관상 보고 감정이 흔들려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대다수는 싸니까 하는데 모르는 거지. 이 정산이라는 것도. 나중에 법원 가서 싸울 땐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산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물량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뭐가 있겠어요? 단가라는 것가 있죠. 단가. 이 단가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누구나 알 수 있는 단가가 있고 업자가라는 게 흔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 있었어요. 브랜드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싼 거는요 가격이 다 노출돼 있어요.
뭐 LG 이중창, 뭐 빌라 이런 거 싸게 되는데 이건 창호, 뭐 필로브 창호 이런 하이클래스 창호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가격 노출이 제대로 안 돼요. 표준은 딱 없어요. 대리점에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본사에서 사는 것보다 대리점에서 사는 게 싸긴 한데 이 대리점에서 부르는 게 값이다 보니까 대리점 물류 가격이 다 달라요. 공급 조건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 영란님이 사러 가는 거하고 제가 사러 가는 거하고 가격이 달라요. 왜요? 저는 평상시에 물량 주문을 많이 하는 50번이 물량 거래처고 영란님은 2만 원만 지고 나면 언제 볼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뭐 있어요? 가전이 가전 중에 제일 센 게 뭐예요? 냉공조, 냉방수 얘를 그냥 업대를 넣어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단가는 뭐예요? 소비자 단가. 실제로 업체가 받는 단가는 뭐예요? 업체 단가, 업자단가. 그럼 거기서도 갭이 있죠. 그럼 우리가 비용을 줄일 때 어떻게 줄여요? 지급자재를 나옵니다. 지급자재 뭐예요? 내가 창호 싸게 살 수 있고 내가 이거 냉방기 싸게 살 수 있고 루트만 있다면 공동구매라든 뭐라든 누구랑 함께 하든 우리 지금 수강생들 대상으로 특파하는 것처럼 기회가 있어서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금액은 빼요. 그래서 절대 비용을 줄이죠.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창호를 예를 들어서 창호가 1억이에요. 그러면 공사비에서 1억을 빼잖아요. 그럼 1억이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위에 붙어 있는 이걸 보시면 최종적으로 일반 관리비나 이윤은 전체 요율 아닙니까? 요율. 절대 비용이 빠지면 요율이 빠지니까 시공사 이윤이 줄어야 안 줄어요? 줄죠. 관리비도 줄죠. 그러면 창호를 절대 금액을 다 싹 빼버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관리 안 해요. 관리 책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급자재는 하되 여기에 대한 관리비와 이윤을 책정해서 줘야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만약에 뭐 저희 같은 CM이랑 일을 하다 보면 CM이 책임져준다, 아니 개런티가 서로 많이 됐다라고 하면 아예 드러내가지고 절대 비용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1억이 빠지면 9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윤이 만약에 5%라고 그러면 5천만 원이잖아요. 10억에서의 그 5%가. 근데 9억에서의 5% 4,500이니까 그럼 500만 원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줄일 때는 이렇게 지급자재를 넣어서 내가 자신이 있으면 다 빼버리고 자신이 없으면 이 공급해오는 절대 금액만 줄이고 이유를 넣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또 한 가지. 자, 로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일을 하다 보면 공급이잖아요. 내가 도면에서의 변화가 없고 물량에 대한 기준이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그 물량비를 뽑아가지고 줬는데 그 물량을 넘지 않고 시공을 했는데 추가 비용을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이슈는 물량이 바뀌거나 도면이 바뀌거나 뭔가 그 변경의 이슈가 있을 때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단순하게 이거 하나 빠지니까 얼마가 빠졌네가 아니에요. 같이 연결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로스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거꾸로 역으로 이 정산의 제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봤더니 실비가 30억이에요. 얘네가 32억 넣었어요. 그럼 늡니다. 시공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정산을 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합격 받을 수 있게끔 물량이 적게 들어가면 시공사에서 우리가 없을 때 100회배인데 시공사에서 120회배 들었어요. 그래 좀 줄게.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저거 잘해봐야 100. 실제로 딱 시공하고 나서 체크해보니까 100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건 정산 거꾸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량이 좀 더 들어오거나 하는 게 나는 좀 낫죠. 왜요? 맥시멈 개런티 프라이스가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잡았는데 갑자기 매덕이 늘어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여유있게 잡아놔서 내가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실제 들어간 물량 체크를 다 줄이는 게 안 줘요? 안 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법원공정원을 부르든 실제로 기술자들이 불러서 실제 들어가는 거 다 체크해가지고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노선이라는 거 할 수 있죠. 회사랑 얘기를 할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1년이 걸려도 소송을 해가지고 지면 돈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1, 2에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안에 들어가는 거야. 3, 4회사라면 막말로 감당 안 되면 회사 폐업하고 다른 거 하면 되지만. 그죠? 그래서 항상 회사랑 일을 할 때 이 회사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응을 하게 하겠는가도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정사에 대한 그 계약을 먼저 넣어야 돼요. 대부분 그거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취업 비용 나오는 게 뭐예요? 더 들어갔으니까 더 주세요지. 생각해보니까 더 받아야겠어요는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계약서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물가 변동에 따른 물가 변동률의 얘기가 들어가요.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는 이 정도의 기준이었는데 막상 이걸 갖고 공사를 할 때가 시간이 지연이 됐어요. 설계가 변경이 됐든 뭐가 됐든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 그 지연이 됐기 때문에 물가도 올라갔을 거니까 그 비용만큼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하는 기간이나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그 어려움이 겪을 수 있는 부분에 있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로스, 직접비, 간접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슈가 있는 게 뭐예요? 내년에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죠. 뭐 10,000원 가까이 올라가는 게 목표이긴 했지만 10,000원은 좀 안 되게 올라가죠. 그럼 그만큼 인건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올해의 공사비보다 내년의 공사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적게 올라가느냐? 공사비가 클수록 많이 올라가죠. 인건비에 대한 포션이 대부분 절반이거나 절반 조금 안 되거나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아싸리 내가 종건 만들어서 내가 운영을 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왜요? 시공사의 이윤을 내가 먹잖아요. 막말로 하자관리비에 들어갈 거고 아까 얘기했던 1억 5천이라고 하면 9천 빼놓고 6천 그래도 풀 수 있잖아요. 그때는 누구랑 일할 때? 이건 CM이랑 일을 해서 CM한테 별도로 관리를 맡길 때 시공사의 이윤을 내가 쉽게 얘기하면 커버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부가세 되게 줄이고 싶잖아요. 부가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 부가세를 면세를 줄까요? 저쪽으로 가세요. 저 가세요. 언제 부가세를 면세받을 수 있을까요? 합법적으로 우리가 부가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언제 그럴까요? 이렇게 다들 그건 나중에 내가 이제 회사 대 회사에 여기서 받아서 또 내는 거고 일반 건축주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언제 그래요? 내가 짓는 각 호에 쉽게 말해 다세대든 다다구든 각 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예요. 그때는 이제 매입 부가세, 그러니까 자재를 살 때 들어간 부가세만 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에 계약할 때 시공사랑 얘기를 해야 시공사에서 펌펌을 해줘야 가능한 부분이에요. 제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얘기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든다. 자, 그러면 여기 조금 더 들어봅시다. 자, 누가 견적 뽑는다고 그랬어요? 견적을 누가 뽑는다고 그랬어요? 견적, 그 시공사는 어떤 파트? 그쵸, 공무. 그럼 공무가 견적을 뽑을 때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설계사에서 제시해주면 도면. 그러면 이 도면을 뽑을 때 내가 그 공무한테 알아서 물량 뽑아주세요가 맞겠어요? 아니면 내가 실제로 기준에 대한 물량을 제시를 하는 게 낫겠어요? 만약에 김지영님, 배영관님, 이현님, 이혜진님이 다 시공사인데 내가 비교적으로 받으려고 줬는데 이 사람은 물량을 여기서 조금 더 보고 여기 들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놓으면 나중에 비교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물량은 기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량의 기준에서 내가 틀릴 수 있죠. 왜? 주관적이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한다 그랬어요? 물량을 정확하게 뽑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초급반인데 중급반은 모르는 것도 많아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자, 보세요. 옛날에 시공을 할 때,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기름종이 같은 데다가 샵 들어있는 직접 손으로 했어요. 폴스케치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캐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때 대다수가 이거 손으로 쓰겠다는 사람들이 캐드 썼겠어요? 안 썼어요. 그럼 뭐 했어? 이걸로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누가 쓰겠겠어요? 돈 내는 사람. 자꾸 오차범위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새로 공부하는 대학생들한테 다 캐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회에 나오니까 이제 캐드를 써. 근데 캐드는 2차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3D가 보고 싶으면 스케치업이라는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게 유효한 데이터냐? 유효하지 않아요. 시각적인 왜곡도 있어요. 근데 오토데스크에서 또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만들었어. 뭐요? BIM. 근데 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BIM 얘기하니까 써요? 안 써. 그러니까 또 젊은 애들한테 막 가르쳐.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은 BIM으로 다 설계를 해요. BIM으로 설계했을 때 가장 큰 장점, 실시간 물량이 나오고 그 물량에 그 자재 단가나 인력비에 대한 데이터값만 집어넣으면 공정별로 뭘 뽑을 수 있다? 뭘 뽑을 수 있다? 견적을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BIM 하는 사무실이라고 대학 다니는 계약서에는 계약 견적을 공정별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적산 사무실 안 가도 마우스. 그럼 여기서 또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적산 사무실은 나랑 알아야 몰라요. 나 이거 공사에 얼마에 맞춰야 돼? 얼마까지 꼭 줄여야 돼? 알아야 몰라요. 그냥 여기 있는 아까 설계사무소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이거 물량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오토로 뽑아요. 알겠어요? 전략적으로 뭘 어떻게 줄여야겠다,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 이게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돌려요. 자, 구조사무실 나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여야 되는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안전하게만 하겠죠. 그럼 과설계가 또 더 중요해지겠어요. 왜? 요즘 내신 어쩌고 하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이걸 갖고 왔을 때 이걸 과한지 안 과한지 설계사가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왜? 설계사의 계약서에는 금액에 맞춰서 만들 내는 거 없어요. 그럼 결국은 누가 관리해요? 발주처에서. 근데 BIM으로 하면 설계사하고 나하고 직접 관계해서 견적을 제시받을 수 있잖아요. 통장 설계자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이 금액에 끝내야 돼. 이 금액에 맞춰야 돼. 나 근데 그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설계자가 일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설계자가 BIM은 엔지니어 팀을 별도로 운영해요. 그래서 설계자, 디자인하는 사람, 규모 검토하는 사람, 그리고 BIM 엔지니어 이렇게 세 팀이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설계비가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비싼 거예요. 설계비는 비싸고 싼 게 딴 게 아니에요. 일을 더하면, 일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지금 저기도 설계회하고 있는데 설계 파트에 지금 4명이 붙어 있어요. 자, 관리하는 설계사, 그 다음에 설계회사의 총수장, 구조사무실, 그 다음에 BIM 담당사. 그렇게 해서 컨비네이션으로 일을 해야 서로 한뜻 모아서 발주자가 나 이 금액에 맞춰야 돼 했을 때 이거 이렇게 빼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서로 막 회의를 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림 다 그려놓고 오토로 다 그려놓고 갖고 와가지고 줄여주세요 하면 뭘만 줄일 수 있어요? 마감되는 품밖에 안 돼요. 아니면 갑자기 뜬금없이 한층 날려야겠는데 이런 얘기 나오지. 이해되시죠? 공동 작업으로 서로 컨센서스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왜 작은 사업을 하나 할 때예요. 네? 기획 파트가 있고 총괄 파트가 있고 가끔은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전사적으로 금방 워크숍 해가면서 할 게 있고 자, 각 파트 다 알아서 해가지고 줘. 그럼 총괄도 취업해가지고 대표님 이렇게 결과 나왔어요. 할 일이 있는데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서로 같이 합의하고 체크하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간섭이 메인이 간섭이 이렇게 어려운 이 사업을 건축주가 정말 용감하게 설계도면 완성된 걸 받아다가 던지는 거예요. 견적 내고. 그러면 아무도 이런 거 봐주질 않고 견적만 내는 거예요. 누가? 사장님 지시를 받은 공무가. 그럼 공무가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사장님 얼마에 맞출까요? 내가 볼때 30억 얘기해서 25, 5천 쓰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맞춰. 쫙. 근데 이거 어떻게 맞춰요? 기존에 비슷한 거 했던 거 갖다가 땡겨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캐드 뜨면은 실제로 한량에서 다 넘겨가면서 맞추려면 3주가 걸려요. 3주. 공무가요. 월급이 아무리 적어도 직접 한 달에 한 700은 있어야 공무 운영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그러면 이 사람 붙잡아놓고 시공사에서 이 일을 딸지도 안 딸지도 모르는데 3주를 설계 견적 뽑으라고 시킬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그 견적 사무실, 덕선 사무실에다가 도면 넘기고 물량 받으려면 4, 500 줘야 돼요. 그럼 얘 4, 500에 얘 인건비에 한 돈 천만 원 깨지잖아요. 난 근데 이 일을 딸 수도 있고 안 딸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아니죠. 그냥 대충 감을 때려서 하면 계약 따면 그때부터 다시 이제 단단히 붙여가지고 소장 그때 채용하고 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건축주는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하는 순간 다음 달 들어와요? 아니면 이번 달? 일이거든요. 공부할 순시간 안 줘요.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 얼마 계산 먹기로 계약을 해야고 돈을 받았고 사장님이 하니까 하긴 해야 되고 보면 막 인제 봐서 다 막 물량 발주하고 정신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라도 제대로 된 회사들은 공급 파트 뽑고 기술관리 파트 뽑고 현장 담당 파트 뽑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회의 해나가면서 프로덕션 하고 만약에 BIM 관리팀이 있으면 여기 BIM 관리팀 딱 붙어가지고 넘어온 도면 봐가면서 첫 주 공정 여기까지인데 이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막 회의를 하겠지만 대다수는 그냥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하고 처음 얘기했을 때, 사장님하고 처음 얘기했을 때 이 금액이면 추가 비용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도 실무단에서는 그 밀수 부담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일하면서 증액되는 여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근데 이거를 할 때마다 얘기해요. 만약에 회장님이 건축주인데 오늘 왔다고 자기 50만 원 줬어요. 내일 왔다고 100만 원 더 들었대요. 또 오니까 150만 원 더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모아놨다가 언제 한번 변경 도면이 만들어졌을 때 변경에 대한 회사를 빼야 되겠어요. 그때 한 번은 우리 그러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더 안 좋은 케이스는 정산할 때 한 방은 안 되는 거예요. 건축주는 설마 이 사람이 나한테 소송을 띄울까 싶지만 하려는데 안 주면 어떡해요? 준공을 안 내버리거나 아니면 준공 내고 나서 돈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준공을 내줘요 그냥. 왜요?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아 10년간 내가 겪어봤는데 못해도 80% 이상 찾을 수 있어. 돈 들어가는 그 영수증을 잘 맞춰놔. 이건 뭐야? 그러니까 건축주는 멘붕이 될 수 있는 거죠. 핵심은 뭐합니까? 세상에 손해나고 장사할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관리 싸움. 이거 영화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100회 촬영해서 백신을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 더 찍어야 될 수도 있고 덜 찍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영화사일수록 어디가 세요? 프로듀서단이 센 거예요. 관리단. 돈을 관리하는 사람,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또 현장에서 촬영하고 나면은 이후에 편집실에서 오디오도 넣어야 되고 또 편집도 해야 되고 자막도 넣어야 되고 하는 것처럼 공사가 골조가 완성이 되고 나면 외장도 해야 되고 내장도 해야 되고 창호가 들어올 때 창호 주변에 갈바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속 크로스토킹하면서 간섭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4명인 회사에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명인 회사랑 일할 수 있는 건 우리 신혼 제가 볼 때 20억이에요. 20억 넘어가는 거는 20명 넘어가요. 제가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극단적이냐면 20명은요 20명이 하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보통 6개에서 7개 현장을 꾸준하게 돌려야 20명의 월급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객관화 표준화도 될 수 있고 막말로 이 현장 하나에서 문제 생겨가지고 내가 크레딧에 손상 갈 만한 일을 의도적으로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 질문. 비어의 설계를 하면은 의뢰원에 대한 어떤 정산이나 이런 게 변동이 많다고 하시는데 이거랑 피드를 하면 BIM을 하더라도 나중에 변경될 수 있는 BIM을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10 곱하기 8을 치기로 했는데 현장 여건상 10 곱하기 8.2가 돼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8.2를 바꾸려 바로 변경되는 BIM 만들어놔요. 그럼 여기서 뭐가 카운팅이 돼요? 물량의 변경이 실시간으로 카운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간섭에 대한 분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구조가 지나가고 전기가 지나가고 여기 위에 보시면 배관이 가스 배관도 있고 저기 냉매 지나가는 배관도 있고 물 지나가는 배관도 있고 하수 배관도 있고 여러 가지 간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떤 디자인 변경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분야가 막 꼬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이제 할이라고 그러죠. 이 보 안에 배관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이 계산을 못한 거예요. 배관이 내려오면 천장에 내려가니까 그때 하리에 넣어버리고 하리를 보강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력 관리를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도면에다가 100날 적어놓으면 그 체크리스트가 100개, 200개, 300개가 될 텐데 나중에 이걸 누가 다 수정합니까? 그러니까 BIM으로 3차원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하는 거죠. 왜요? 그러면 나중에 최종 변경되면 그릴 필요가 없어요. 하면서 계속 고치니까. 바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서 담당이 계속 바꿔나가니까. 결국은 언제부터? 시설물을 유지하고 보수할 때부터. 왜요? 소모품이잖아요. 그럼 이 소모품이 생애 주기가 예를 들면 6개월이에요. 그럼 5개월 되면 알람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공공건축물들은 BIM 아니면 설계를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 때. 네. 그런데 제가 좀 연락했는데 사실 이거 저번 주 수업 듣고서 좀 고민 아닌 고민해가지고 전문가한테 여쭤봤어요. 시공사 쪽에 엄청난 호텔식 이런 거 전체가 비슷한데 지금 이제 8층 건물에 지하 3층에 상 근대 건물에 BIM을 8억짜리도 아니고 80억짜리니까 해야 된다고 수업에 들었다. 말씀을 했더니 그렇게 하면 해서 그렇게 작은 건물에 누가 하냐 BIM을 뭐 몇천 평, 몇만 평에도 안 하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럼 본인한테 유의하잖아요. 아니 근데 건축주 입장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또 일반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요즘에 60평짜리 단독주택 할 때도 BIM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건축주 때문에. 돈이 많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아니요. 돈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 속고 싶지 않아서. 다른 거 없어요. 이슈는. 속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비가 생겼을 때 근거와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풀이 두면 보고 캐리 두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다 체크한 걸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눈높이를 맞춰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그 계약하는 설계하는 네. BIM 쪽이 없어요. 네. 그래서 BIM을 추가로 추가해야 되는데 추가로 이제 공식 입장에 돈을 또 내야 되니까. 네. 이거는 이렇게 얼마 보시면 정도? 토너는 저희가 저희 원래 좀 많이 5만 비싼데 원이에요. 예, 저희는 5만 원 정도 그게 5만 원? 예. 그게 5만 원이면 1,600이니까 6천만 원 추가. 네. 그래서 그 6천만 원 내고 운영하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1억 잡았다고 쳐도 그게 총 공사비를 관리를 할 때 로스나 나중에 추가 비용을 감안할 수 있는 비용에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저는 많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10억 공사에 1억이면 큰데요. 80억 공사에 1억이면요. 그건 하시는 게 낫죠. 질문이 일단 지금 BIM을 설계사에서 이용해 주는 거잖아요. 네. 설계사에 그게 없으니까 설계사가 또 이용해 줘서 BIM을 하는데 결국 저희는 PM도 있는데 저희가 혼자는 근데 그 PM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뭐냐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말씀의 꿀팁은 책임 소재가 지금 PM으로 되어 있는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그런 부정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BIM을 함으로써 설계사한테 그 책임 주는 거 아니에요. 설계자는 책임이 없어요. 그걸 관리하는 발주처의 책임인 거죠. BIM을 해서 납품을 받으면 내가 볼 수 있으니까 내가 확인하고 내가 계약 쪽에 소개시켜준 거 같아요. 저희 지금 확인해야겠죠. 저희 회사에서 확인해요. 진짜로 그 팀이 있으세요? 예, 저희 지금 저기 와서 이렇게 BIM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BIM으로 관리하고 시공을 한다 했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파트너 협력 사업처럼 일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소프트웨어가 있으시니까. 네.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회사랑 일을 하는 이유는 구조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비용을 제일 많이 태운 데가 설계 콘크리트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구조를 이렇게 해요. 디자이너가 누구랑 하든지 간에 구조 외주는 여기 주고 BIM 여기서 만들자라는 얘기는 건축주 입장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지 설계자한테 무슨 책임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PM이 BIM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야 BIM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사람을 뽑을 때 BIM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뽑죠. 못 다루는 사람은 구세되니까. 그러면 PM이 네. BIM을 다루고 BIM이 없으면 물량에 대한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네. 그래서 PM이 어느 정도
저희 동일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네, 피해 입장에서 그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은 모르지만 아니, 나온 결과에 그쵸. 대한 거를 네. 분석하고 이거 그렇게 하면 이해할 정도로 되니까 사무실에 똑같은데. 데이터를 쉽게 얘기하면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하나 더 두셔야 돼요. 그걸 건축하시니까 이해할 바가 있어. 네. 자기가 BIM을 다루지 못하고 그리고 시공하는 회사에서도 똑같이 네. BIM을 다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코업이 되면서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일을 누구 한 명은 어렵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서로 객관성을 확보를 해서 일을 용이하게 하게 할 때 쉽게 하려고 한 거예요. 손 스케치로 하든 캐드로 하는 거죠. BIM이 얼마나 캐는 아닙니다. 그런데 관리하기가 쓰기보다 낫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근데 누구한테 책임을 다 발표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PM이 회사가 아니잖아요. 개인이죠. 직원이죠. 그럼 모든 책임 회장님이 지는 거. 그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안 될 때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주가 항상 계약을 할 때 또 회사 행사라고 말씀하신 것도 책임을 안 지고 그런 건 어쨌든 건축주가 다른 거. 계약서의 조항을 높이는 얘기죠. 우리 CM 회사 중에 가장 큰 그 한미글로벌 같은 회사 있잖아요. 걔네는 계약 금액을 맥시멈 계약 프라이스라는 게 아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넘어가더라도 추가 비용 안 받아. 그러니까 일하는 회사의 방식처럼 우리 CM 회사에서 BIM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은 그냥 용역을 주죠. 그리고 한 몇십억 회사인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한 달에 20만 원 주지. 30만 원씩?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즘에는 구매 방식이 아니어서 온라인에서 라이센스 얻으면 쓸 수 있게 해주잖아요. 달리고. 그래서 제일 작은 마이너 옵션은 30만 원짜리도 있어요. 한 달에? 예, 다요. 그리고 구매한다고 그러면 거의 3천만 원 수준이죠. 이게 뭐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문화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법문이라는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설계사무실에 의뢰하셔가지고 받은 자료를 볼 정도는 사실 큰 점도 있진 않죠. 그러니까 담당자가 만약에 없으시면 담당자를 세우시면 돼요. 네, 그거는 PM이 있으면 PM이 전반적인 건축에 대한 지식은 있으니까 다룰 줄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됐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너무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좀 편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안 하면 할 수 있어요. 뭐 8층, 10층이 아니라 뭐 BIM 없을 때는 건물 어떻게 지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희는 CM에서잖아요. 그럼 거꾸로 저희 같은 회사는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줄이고 체크하고 싸우고 그런 일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입이 아픈 거예요.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X답죠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BIM 설계를 애들한테 주고 우리도 관리를 하면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얘네들 캐드밖에 못해. 그럼 캐드를 또 받아서 별도로 줘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이건 이거대로 체크하고 좀 일이 더 있죠. 근데 이거 왜 해요? 건축주는 항상 타겟 프라이스를 줘요. 나 이 금액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시행사나 시행대행하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투자자가 돈 이거밖에 못 주겠되는데 추가 비용 나오면 안 줄 텐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전사적으로 붙여서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투자자가 내가 예를 들어서 황장님한테 제가 이 건물 지어가지고 대박 날 테니까 100억만 주세요 했는데 알았어 100억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도 그것만 주지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더 나와가지고 돈 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주겠어요? 야 내가 노비끌려다가 하니까 내가 초과 3만원 냈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여유를 잡고 줄여나가는 방법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저 속칭 전주 입장에서도 이 이상은 없어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를 100억에 받으면 서로 작두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표현이 너무 리얼하시네. 네. 왜 작두를 타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서로 무슨 뭐 공략해가지고 싸게 해서 내가 이득 보고 너 망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하다, 리즈너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꿈나무들 같은 경우도 건축 1도 모르지만 실제로 BIM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보면 다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이해를 할 수 있다. 캐드 도면을 못 있는 사람도 그림으로 보여주면 내부 외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저번에 그 디자인 보여드릴게요. 네, 쉬는 시간 이면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BIM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설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갖고 오는 거예요, 오브젝트들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2D로 맨 처음에 설계를 하고 나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3D가 나와요. 내부 외부가. 그러니까 설계자가 내부랑 외부를 3D로 봐가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설계가 나온다 해서 전반적으로 이걸 이제 주목을 하죠. 대신 컴퓨터의 사양도 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도 별도로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나 아주 대규모 공사 위주로만 쓰는데 자 뒤집어서 봅시다. 왜 대규모 공사는 무조건 빔스라고 하겠습니까? 악유. 공사는 늘 분쟁이에요. 분쟁에서 서로의 기준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BIM을 무조건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었죠? 언제 나왔어요? 나온 지 좀 됐죠. 2010년 되면 그건 제가 정확히 좀 이따가 뭐 착해서 알려드릴게요. 나온 지는 꽤 됐어요. 그게 이제 큰 거 위주로만 하다가 근데 이제 유럽이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쓰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오피스 메일 쓰고 한글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 쓰다가 한글로 써가지고 외국에 메일 보내면 한글을 못 읽지만 워드 쓰면서도 통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기 보시면 기계 좋게 옛날에 투리스타가 카티아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쓰거든요. 네. 네. 예.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시대의 흐름. 이것만 뭐 유별나게 특별하게 나온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대 자체가 다 일로 가기 때문에 네. 이쪽 시장에서도 이게 센스티비티도 적용을 하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3차원 정보값이 필요한 거죠. 과거에는 2차원 정보값만 있어도 됐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제 디테일해지고 1아니면 0, 이 디지털 시대에 익숙해다 보니까 서로 싸울 때도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이 계약할 때 원래 네. 1시간 받아야 돼. 10분 쉬었다가